여기 딱 벤치에서 물소리 들어가면서 점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볶음밥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드디어 이제 라면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위도 멋있고 그 앞에서 볶음밥 한 그릇. 밥 다 먹고 여기 벤치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칠업주를 심어놓고 칠업주를 심겠습니다. 살짝만. 여기 벤치 옆에 칠업주도 심고 맨발도 벗었습니다. 맨발 벗고 올라갑니다. 이때까지 에리 프롬의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에리 프롬이 속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보게 돼 가지고, 그 유명한 그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가 쓴 그 계몽의 변증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도 베버나 프롬이 한 것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프롬에 대해서 까다가 요놈들도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베버나 프롬은 이게 자본주의의 정체를 왜곡하고 은폐하는 짓을 한 거죠. 근데 이 계몽의 변주법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아유, 여기 와, 전부 다 이게 뭐 물이 불어가지고, 와, 이거 잘못 가다가는 이게 미끄러운데, 여기 미끄러운데 잘못 틀렸다가 작살 날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야. 그러니까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윤리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고 개구라를 친 거고, 프롬은 자본주의가 개인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었다, 이런 개소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자본주의한테 고마워해라 이거죠. 근데 이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가 쓴 계몽의 변증법에서도 인간의 이성이 낫지를 불러왔다고 이렇게 개구라를 쳐요. 이게 이제 개구라라는 것을 제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 그 다음에 프롬, 마르쿠제, 베냐민, 라이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2차 대전 이전에 1930년대에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치의 박해를 받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하죠, 대부분.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다시 이제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는 이제 돌아가는데,
독일로 돌아가는데 여기도 여기 위험하네. 뭐 맨발이 위험한 건 아닌데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작살,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작살, 맨발이면 더 크게 다치죠.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아도르노하고 포르크하이머는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이제 사회연구소를 계속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버마스가 합류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유대인이라는 거죠. 하버마스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연구가 뭐냐 하면, 막시즘을 재해석하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결합시켜서 현대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 이론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게 베버의 개념도 많이 차용을 해요. 베버의 그러니까 그 합리, 그 근대 자본주의의 그 합리, 그 계산 가능한 거, 모든 것을 가격으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 개념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거 제가 전에 다 얘기한 거지만 다 틀린 거죠. 이거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엉터리 위에 사상 누각 위에 모래 위에 성을 지었으니 이게 맞을 리가 없죠. 얼핏 보면은 맞는 소리 같아요. 요번에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것도 엉터리예요, 이게.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거의 한결같이 나치를 비난하기 위한 그런 이론을 세우는데, 근데 요즘 뭐 이스라엘 같은 짓을 하는 짓 보면은 나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로남불의 아주 끝판왕들이죠. 베버가 천민자본주의라 그랬는데, 이 천민자본주의가 근대 이후 세계를 석권하고 그 엄청난 폭력과 비극을 일으킨 거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나치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나치를 비난할 자격은 없어요. 전혀 없죠. 여기 약수터가 있는데 용담수네요. 작년 겨울에 왔을 때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여기 전에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가 쓴 계몽의 변증법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책은 그러니까 1947년에 미국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이 이 철학 전공자들이 읽어도 이해하기 힘들고 엄청 난해하고 난삽하대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논문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라서 이렇게 체계 있게 정리도 안 하고 배부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그 레세크 코아프스키라는 사람이 평하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희망 상실의 절규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버마스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책, 굉장히 그 절망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에 이제 어려운 철학은 사기라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난해함과 난잡함은 오류를 가리고 기만하기 위한 의도로 봐요. 이게 현대 철학의 공통점이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해하기 힘든데, 철학자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이게 유명해졌는지,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어? 근데 이게 자본의 선전으로 유명해진 거죠. 이게 그냥 내용도 모르면서 선전해 내니까 그냥 거기에 자본의 위력에, 권위에 사람들이 굴복해 가지고서 떠드는 것이죠. 근데 이런 책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읽는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이 사기치는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다른 사람이 읽고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그 정리한 거를 여러 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철학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기예요, 사기. 원래 진짜 철학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플라톤이나 공자의 논어 이런 거 읽어보면 다 평이한 글들이에요. 근데 이런 진짜 철학들은 읽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심오하죠. 내용은 이게 아주 여러 층의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새로운 의미가 나오고, 이런 게 진짜 철학이죠. 근데 이런 난해한 철학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갈팍한데, 그거를 가리려고 이제 어렵게 쓰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틀려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길이 갈리는데, 이 길이 아니, 이 길로 가야지, 왼쪽 길로 가야지, 대동문으로 가요.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책을 냈는데, 거기서 책 소개할 때 얘기하기를, 책을 난해하게 쓰는 이유가 자신이 모른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요. 근데 이번에 하라리가 그 아동용 책을 냈기 때문에 아동용 책에 난해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쓰느라고 그렇게 모르는 거를 숨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숨기거나 오류를 숨기기 위해서 난해하게 쓰는 거죠. 그걸 이제 하라리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책을 어렵게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걸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까야 될 더 중요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들하고 한테 뺏길 시간이 없어요. 유태인들은 시간이 돈이고 생명인데, 지네들은 생명이라 그러면서 남의 시간을 뺏는 것도 남의 생명을 뺏는 거나 다름없죠. 여기 또 대공부 또 나오네. 조심해야지.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거를 이제 자세히 알아보자면,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는 계몽이 또 다른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근대에 계몽주의가 나타나 가지고 그 이전에 그 신화와 주술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걸 탈마법이라 그러는데, 이성과 합리를 가져왔다고 믿었는데,
근데 2차 대전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걸 보니까 역시 계몽주의도 이게 신화와 주술에서 못 벗어났다, 이렇게 개탄한다는 거죠. 이런 개탄이 실제로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이 계몽과 신화는 변증법의 형태로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것에 불과하며, 이것의 배후에는 이성의 힘을 과신하는 우리의 사고 체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성을 이 사람들은 도구적 이성이라 그래요. 이성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도구적 이성하고 사유적 이성이 있는데, 이게 계몽에서는 사유적 이성은 안 쓰고 주로 도구적 이성을 써가지고 추상적이며 개념적이며 보편적인 체계와 질서를 구축하고 인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측정 가능한 수량화와 돈이 되느냐만 따지는 효용성의 잣대로 판단해서 들어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구적 이성을 써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바꿔가지고 수치가 같으면 다 같은 걸로,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다 같은 걸로, 이걸 이제 동일성의 원리라 그러는데, 돈으로 따져 같으면 다 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적 이성의 동일성 안에 포섭된 것은 어김없이 이윤축을 시장의 가치에 적용된 교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계몽 이성이 도구적 이성이 되어 사회적 유용성이나 물질적인 계산 가능성만 따지는 것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 계몽의 변증법이란 책의 그 25쪽에 보면은 계산 가능성과 유용성의 척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계몽에겐 아주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것은 이게 서양 철학에서 처음 나타나는 게 플라톤이에요. 이게 그 플라톤의 그 대화편 중에 그 프로타고라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좀 기억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어떤 조음을, 좋다는 거, 선이죠, 선. 좋음, 나쁨 중에 이제 조음이나 나쁨을 이렇게 수치화해 가지고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뭐 합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플라톤의 철학을 이어받은 거로 봐야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기획이라는 것이 이런 도구적 이성이 체계화, 보편성, 합리성, 표준화, 이윤축을 하는 무기를 휘두르며 모든 걸 구별짓고 분류해서 자기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건 억압하고 은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목적은 결국은 지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배 욕구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자 발달된 인간의 이성, 즉 계몽이 자연을 넘어서서 도리어 인간까지 지배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몽 이성은 자연을 대상화, 이걸 사무라라고도 하는데, 했지만 자연의 대상화는 인간의 대상화로 이어진다. 이것은 지배의 논리로
전화된 계몽 이성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래서 이 아도르하고 호르크하이머는 그 20세기 그 히틀러가 나타난 그 파시즘의 근원이 이 계몽하고 진보, 근대성 자체에 있다고 주장해요. 이 계몽이 동일한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며, 동일한 생각의 사회는 비판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사회이다. 나치와 같은 파시즘의 사회와 다를 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오디세이아를 많이 인용해요. 제가 저번에 오디세이아를 이용해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도 또 저하고 비슷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몽의 번증법에서 이 오디세이아를 도구적 이성을 지닌 주체가 자연적이고 신화적인 힘에서 벗어나 계몽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고군 분투로 해석해요. 조금 뭐 안 어울리는 데가 있긴 한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화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신화에서 벗어나 가지고 인간 중심주의로 간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뭐 좀 대충 저하고 비슷한 해석인 것 같아요. 또 계곡이 나왔는데 여긴 그래도 물이 많이 줄었네요. 여기서 발 닦고 위험해 가지고 신발 신어야겠어요. 여기서 발 닦고 신발 신었습니다. 오디세이아 중에 이 사람들이 예로 드는 일화가 그 세이렌의 노래인데,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배 타고 가는데 이제 세이렌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세이렌이 계몽 이성에 의해 퇴출당한 자연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마스트에 묶어놓은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근대인의 전형으로 파악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귀막고 노젓는 선원들은 노동자를 의미하고,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는 오디세우스는 자본가를 상징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내부의 자연, 곧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 즉 인간의 자연 지배는 자기 자신의 본성에 대한 억압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인간은 자연 지배의 대가로 죽음과 같은 고독과 소외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체이고자 했던 인간이 자연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하고 연결시키는데,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냉정하게 목적 합리적으로 인간들을 관리하며 수백만을 학살한 파시즘의 광풍은 자기 지배의 합리성, 즉 목적 합리성이 초래한 비합리성의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막스의 예측과 달리 이 자본주의가 계속 잘 굴러가는 이유를 그 대중문화가 이런 그 동일성의 원리로 사람들을 획일화하는 도구적 이성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문화를 연구하는데, 대중문화를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뭐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응? 대중문화가 이제 대중을 오민화한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대중문화가 영화래요. 저는 처음에 영화를 시작할 때 영화가 진짜 다른 예술 분야보다 깨끗하고 뭔가 그 현실을 잘 반영해 줄 것으로 믿고 이렇게 영화를 했는데, 이 멘붕의 시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 영화제에 출품하고 거기서 이제 다 뺀찌를 맞으면서 느낀 게, 이 영화계만큼 썩은 데가 없구나. 이 영화가만큼 이렇게 그 자본주의가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 예술 분야도 없구나. 이런 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는 아무리 그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이게 그 영화 만드는 사람이, 감독이 뭐 유통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유통 분야를 뚫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이게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는 영화 관객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눈앞에 지나가는 부품을 쉴 새 없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노동자에 비유해요. 이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가 이 계몽의 변증법에서 제시하는 대안이라는 게 사유적 이성으로 생각하라는 건데,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깨쳐라. 뭐 이런 얘기인데, 너무 상투적인 얘기죠 이게. 뭔가 거창하게 그 얘기를 꺼내 가지고 끝은 아주 용두사미.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적 사유하고 도구적 사유가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이게 참 애매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구적 사유가 뭐고 이성적 사유가 뭔지 이렇게 딱 정의를 안 하고 그냥 둘을 같이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계몽의 변증법에서 주장하는 거를 얼핏 듣기에는 이게 이 자본주의를 잘 분석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엉터리 주장이라는 거를 조금만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계몽주의 자체를 퍼뜨린 게 이게 자본주의고 유대인들이죠. 이게 이 적반하장격이죠. 지네들이 그걸 퍼뜨리고 나서 계몽주의가 문제고 계몽이성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적반하장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봉건 세력을 꺾기 위해서 이 계몽주의를 이용했죠. 응? 그리고 이제 18세기 프랑스 혁명까지 일으키면서 이걸 사주하면서 이제 봉건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자본주의로 이제 세계 패권을 차지한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 만몬 신앙으로 이게 물신 숭배를 퍼뜨리고 동일성의 원리로 모든 것을 측정 가능한 수량화나 돈이 되느냐만 따지는 효용성으로 잣대로 판단하게 한 것이 이 자본주의고 유대인들이죠. 이게 유대교적 개념이죠. 이게 지네들이 그렇게 원흉이면서 그거를 그 원인을 보편적인 인간 이성한테 돌린다는 거는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이 자본주의라는 게 인간의 인간성 자체, 인간 이성 자체에서 유리한 게 아니죠. 이 자본주의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자본의 위력으로 압박한 것이지, 이게 인간 이성 탓으로 돌리는 거는 이게 완전히 그 근본 원인을 흐리는 물타기죠. 이게 이렇게 근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엉뚱한 걸로 이렇게 흐리는 물타기가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막스. 아니 자본주의를 비판하려면 그 악덕 자본가를 얘기해야지, 그 자본 일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이게 아무런 유용성이 없죠. 이게 이건 비유하자면 살인이 나쁘다는 거, 그거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 살인을 한 그 살인자를 찾아내서 잡아야 하는 게 그게 살인을 방지하는 방법이지, 살인이 나쁘다고만 떠들면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막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자본이 나쁘다고만 얘기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 없는 얘기죠. 그런 악덕 횡포를 부리는 자본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본의 폐해를 없애는 방법이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대동문에 다 온 것 같아요. 고개 넘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대동문이고 왼쪽으로 가면 진달래 능선이에요. 원래 진달래 능선으로 올라 그랬는데 잘못 왔어요. 그래서 진달래 능선으로, 원래는 이거 대동문 넘어서 북한산성 계곡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리고 진달래 능선으로 해가지고 원점 회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가 인간의 그 보편적인 이성 탓이라고 하면은 모든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 소재를 흐리는 거죠, 이게. 근데 자본주의가, 근데 유대인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유럽 위해 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시대에는 아무 데서도 그런 천민 자본주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유독 유럽에서만 나타난 것은
유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유럽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고, 그러니까 그 책임도 유럽에서 찾아야죠. 유럽에서 찾아야 하고, 당연히 자본주의를 만든 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책임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 책임을 흐리기 위해서 인간 전체를 매도하는 이런 야비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런 인간의 도구적 이성이 결국은 이제 파시즘을 불러왔다고 하는데, 이 파시즘과 계몽이 이게 자본주의의 쌍생아 아니에요. 이게 쌍생아.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독재적인 것이고, 이게 파시즘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자본주의 자체가 파시즘이죠. 그래서 파시즘의 근원이 자본주의 자체인데, 그리고 그것을 만든 유대인인데, 이것을 나치한테만 돌리는 거는 이것도 이제 물타기죠. 그리고 이 도구적 이성이 자기 통제와 자기 소외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도, 이게 막스 베버가 이제 청교도의 금욕주의와 직업 소명의식이 내적 충동이라고 개구라를 친 것처럼 허구적이죠 이게. 이게 이런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 도구적 이성, 그 동일성의 원리라는 게, 이게 자본주의가 외부적으로 강요한 거지, 이게 인간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상황을, 현실을 그렇게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도록 그렇게 외부적으로 강요한 현실 때문이지, 그 인간성 자체에 탓을 돌리는 것도 이게 물타기죠 이게. 여기 가파른 길이 나오네요. 이 자기 통제와 자기 소유라는 게, 이게 내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충동이 아니라, 이게 자본주의란 현실에서 돈이 모든 것에 척도가 되는 그런 현실로 압박하니까, 압박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내적 충동이 아니죠. 이게 내적 충동이라면, 이게 어느 시대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자본주의가 어느 시대이든지 다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는 근대 유럽에서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고, 이게 유대교적인 개념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돈이 생명이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나온 그런 극단적인 개념이지, 이게 인간의 그 보편적인 이성에서 나온 게 아니죠.